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평소 시부모님에게 미움을 너무 받아 쓸 내용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차차 쓸게요. 처음 쓰는 글이니 오늘은 제일 최근 에피소드 한 가지만 쓸게요. 결혼 4년 차이고 시어머니랑 이제껏 통화한 건 2번 정도입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저한테 본인은 남이랑 쉽게 못 친해지며 불편하다고 선을 그으셨고, 제가 전화해도 항상 안 받으시고 전화 오는 일도 없습니다. 저도 전화하는 거 불편해서 안 해요. 시어머니가 성격이 약간 공주과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하다 우시며 제 욕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직접 하신 적은 없고 항상 시아버지한테 제 욕을 하십니다. 그럼 그걸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전달하며 저한테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남편과 저는 싸우고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 전화는 안 드립니다.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제 욕을 시전. 그럼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사과 전화를 시키고 남편과 저랑 싸웁니다. 이게 결혼 4년 동안 계속 반복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여튼 저는 지금 임신한 상태이며 최근 친정부모님이 아프셔서 2분 다 각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119 부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면회도 안 되니 친가 외가 식구들이 소식 궁금하다며 계속 전화가 오는 통에 제 전화는 불이 납니다. 외동딸이라 도와줄 형제도 없으며 남편과 제가 이리저리 정신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 남편이 친정 소식을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전달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와 남편만 통화해서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던 중 어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벨소리 딱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제가 비꼬아서 생각하는 거겠지만 제 눈엔 그저 보여주기식 부재중 남김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 안 했습니다. 친정 소식은 남편이 수시로 시아버지한테 전달 중이고요. 근데 어젯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 와서 시어머니 전화를 제가 안 받아서 시어머니가 평소 저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걱정하며 속상해 하신다며 시어머니 전화 좀 받고 저한테 사과 전화를 하라고 시킨답니다. 웃긴 게 저를 그렇게 2분이서 구박하셨는데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라 남편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제가 힘드니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무슨 사소한 일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쪼르르. 그럼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쪼르르. 그럼 남편과 저는 싸움의 반복이네요. 평소에 그런 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 친정부모님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러고 싶으실까요? 시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듯 제가 나쁜 며느리일까요? 추가. 저번에 여기에 푸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4년 동안 시댁과에 일어났던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생각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사건들인데 저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잊을만 하면 시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잊을 수도 없고요. 첫 번째, 나중에 남편이랑 자존심 싸움 하고 싶지 않아서 딱 정확하게 반반 결혼했어요. 예물 예단은 생략했고요. 남편이 모은 돈, 제가 모은 돈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4천만 원 해주신다 하셔서 친정에서도 4천만 원 도움 받았고요. 딱 한 가지, 저희 엄마가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맞추면서 시어머니 한복도 엄마가 부담하셨어요. 한복 맞추러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복집을 가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신경 쓰이신다며 저한테 시계를 선물해준다고 하셨어요. 명품 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손목시계를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 집들이 때 그 시계를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손바닥만한 탁상시계.
그리고 또 가져오신 집들이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화분. 집들이 날 저희 집에 오시기 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사람 키만한 화분을 사오시겠다 했답니다. 남편은 거절했고요. 그러자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화분을 사오겠다는데 제가 싫다고 하는 거냐며 따져 물으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고요. 화분을 좋아하지 않으며 키우는 취미도 없고 내 손에만 오면 다 죽으니 돈 쓰시지 말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시켜서 남편한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화분을 못 가져오게 하면 집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요. 결국 화분을 가져오셨고요. 근데 막상 사려니 크기가 가격이 뭐가 안 맞으셨다면서 집에 있던 화분에 집에 있던 스투키를 분갈이 하셔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화분이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엄청 무거운 도라분. 도련님이 낑낑대고 들고 왔어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게 된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고요. 두 번째,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신경 쓰였는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습니다. 저는 별 뜻 없이 시댁 가서 시어머니한테 그걸 보고했고요. 시어머니에겐 자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엄청 두꺼운 금반지 4개를 꺼내오시더니 이번에 새로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겁니다. 평소 그런 거 안 하시고 남편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눈썹, 아이라인 문신을 하고 시댁에 갔었어요. 그러자 다음에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눈썹, 아이라인 문신을 하셨네요. 평소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남편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파마를 하고 시댁에 갔었습니다. 다음에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저랑 똑같은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머리 스타일 바꾼 걸 남편은 생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댁에 가면 남편은 항상 시아버지가 불러서 시어머니가 눈치 주셔서 주방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시어머니 도와서 밥상을 차립니다. 평소 저는 살림을 잘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잡채를 덜게 접시를 꺼내라고 저한테 시키셔서 적당한 접시를 제가 꺼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며 면박을 주시며 더 작은 사이즈 접시를 꺼내십니다. 당연히 그 작은 사이즈 접시는 맞지 않고요. 몇 번 시도하시다가 결국 제가 꺼낸 걸로 하셨네요. 시댁은 평소 반찬통 그대로 두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끝난 후 제가 반찬통 뚜껑을 닫는데 제 뚜껑을 못 찾는다며 제 손을 탁 치시며 면박을 주시고 본인이 하시네요. 근데 제가 한 게 맞은 거였네요. 시댁에선 시어머니만 과일을 먹는데 밥 다 먹고 꼭 저한테 과일 깎기를 시키세요. 근데 제가 깎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항상 제 손을 탁 치시며 가족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며 칼을 뺏어가세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시키고 손을 탁 치며 면박 주는 일이요. 네 번째, 시댁은 외식을 안 해요. 거의 항상 시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여서 잠잠한데 평소에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아버지가 호출하세요. 제가 상 차리는 걸 도와드리며 제가 알아서 제 자리 앞에 반찬을 잘 세팅해 놓습니다. 근데 앉으려 하면 시어머니가 반찬 자리를 바꾸세요. 제 앞에는 항상 반찬이 없어요. 웃긴 건 제 앞에는 항상 시금치 나물과 김치만 있습니다. 한 번은 친척 식구들까지 많이 모여 불고기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도 절대 못 먹는 거리예요. 먹고 싶으면 일어나서 그 자리로 가서 덜어와서 먹을 수 있는 거리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멀겠다며 덜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불고기는 바로바로 덜어 먹어야 맛있는데 왜 덜어주냐고 화를 내시며 말리시네요. 시아버지, 남편은 그게 맞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 앞에 오징어 젓갈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짜게 먹는다며 화를 내시며 반찬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남편은 그게 맞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이 외에도 많지만 식사 때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르십니다. 시댁 다녀오면 남편은 배 터진다며 쿨쿨 자고 저는 혼자 라면 끓여 먹어요. 5번째, 시어머니 생신날. 제가 미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저, 도련님 이렇게 5명 소고기집에서 대접할 테니 외식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거절하십니다. 그냥 집에서 먹자며 시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만나기로 한 전날 시아버지가 집 앞 고깃집에 예약해뒀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전화 오셨어요. 우리 부부는 퇴근하고 가면 7시인 걸 시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약속 시간을 5시로 잡으셨어요. 퇴근하고 7시에 가보니 시이모네 가족, 남편 기준으로 이모, 이모부, 사촌 누나, 사촌 매형까지 총 7명이 이미 고기 식사를 거의 끝냈더라고요. 저희는 남은 고기 조금 먹고 냉면 먹고 끝이었어요. 다들 저희가 다 먹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집으로 2차를 가자며 일어나시고 다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잘 먹었다며 영수증을 주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 가서 2차를 하고 시이모네 가족이 먼저 집에 가시고 저는 술 한잔하고 조금 취한 김에 시어머니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며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저만 보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이 사건으로 저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6번째, 결혼 초반.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들만 둘이라 평소 백화점 쇼핑을 혼자 하는 게 안쓰럽다며 저한테 같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어머님 같이 가요. 가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등등 싹싹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은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며 불편하다고 싫다고 거절하십니다. 참고로 제 키가 172인데 본인은 여자가 키 큰 거 별로라며 제가 첫째 며느리고 결혼 안 한 도련님이 있는데 둘째 며느리는 꼭 본인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본인이 고르겠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냥 웃고 있고요. 7번째,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 시댁에 선물을 보내십니다. 과일, 한우 등등 선물을 보내세요. 근데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인사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근데 시부모님은 인사는커녕 하고 그게 무슨 선물이건 그냥 베란다에 내팽개쳐 놓으세요. 당연히 친정은 시댁에서 받은 선물은 하나도 없고요. 친정 부모님은 안 받아도 하는 게 예의라며 선물을 하세요. 저도 신혼여행 선물, 명품으로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생신, 어버이날 등등 선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비싼 걸로 드렸어요. 무뚝뚝한 아들 둘이라 평소에 선물 받아보신 적도 없으셔서 제가 선물하면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선물은 항상 베란다 행이었고요. 한 번은 SK2 화장품을 선물로 드렸어요. 제가 남편을 시켰어요. 엄마, 이거 엄청 비싼 화장품이래요. 땡땡이가 엄마 생각해서 산 거예요. 좋죠?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남편이 계속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화장대로 데리고 가시더니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미국 갔다가 사다 준 샤넬 향수야.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일본 갔다가 사다 준 SK2 에센스야. 등등 사장님한테 받은 선물을 저한테 구경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마다 그 사장님이 시어머님을 위해서 떡을 한 판씩 맞춰주신다면서 자랑하십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아들 둘이라 표현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니까 저한테 이해하라고 합니다. 8번째, 시부모님은 김장철마다 시외 할머니 댁 시골에 가서 2박 3일 김장을 하고 오세요. 시외할머니와 시외삼촌은 가족이 먹을 거는 농사를 하세요. 그래서 김장은 배추 뽑기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김장 때마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2박 3일 코스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지만 제 남편은 김장 때 회사를 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김장하러 시골에 못 가니 남편이 저도 안 보내고요. 그래서 김장 도우러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그게 시부모님은 제가 미우시겠죠. 김장 다녀오신 날이면 꼭 김치가 너무 많다고 당장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요. 남편이 가지러 안 가면 도련님을 보내 저희 집에 바리바리 보내세요. 근데 한 번도 이번에 한 김치를 보내신 적이 없네요. 항상 작년 거 아님 재작년 거를 보내요. 시집 냉장고에 있던 작년, 재작년 김치를 저희 집에 보내시고 이번에 한 새 김장김치는 본인들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시댁김치 받아먹기 싫어요. 눈치는 눈치대로 주고 묵은 김치만 주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돈 봉투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한테 속 편하게 사 먹자고 하는데 남편은 엄마가 준다는데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골에 다녀오시면 처치곤란이시라고 짜증내시며 저희 집에 과일, 채소 등등 바리바리 보내세요. 우리 부부 둘이 사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나요? 근데 항상 그 양이 포대자루로 보냅니다. 친정 부모님과 나눠 먹으라며 더 많이 보낼 때도 있어요. 복숭아 2포대, 파 1포대, 고구마 2박스, 가래떡 1박스 등등 그런 식으로요. 근데 시골에서 가족들 먹이려고 농사한 거라 농약을 안 쳐서 좀 안 예쁠 수도 있다면서 보내세요. 받아보면 3분의 2는 다 썩어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뭘 보내시는 날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추장아찌 먹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좋아한다고 대답했고요. 그러자 냉장고에서 커다란 김치통을 꺼내시며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버리게 생겼다며 저 먹으라고 가져가라고 그 커다란 통 그대로 챙겨주시네요. 저 어제 결혼했나요? 4년 전에 결혼했는데 3년 전에 만들었을 때 줬을 수도 있잖아요. 9번째, 저희 결혼하고 시큰아버지께서 차례 제사를 간소화하자고 하셨어요. 그걸 시아버지가 반대하셨고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거면 시아버지가 지낼 테니 다 시집으로 모이시라고 가족들한테 통보하셨어요. 시아버지 6형제 중 5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4분이 계시고 저희 시집만 서울에 살고 나머지 친척분들은 다 한 시골에 사십니다. 그걸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통보하시는 겁니다. 이제 차례, 제사는 우리가 지낸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서 제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는 제사 지낼 일은 없을 거라고 명절 때는 잠깐 인사만 드리고 여행 다니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통보하시는데 남편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러는 게 어딨어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제사를 옮기는 것도 절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누가 하고 그 많은 설거지는 힘들게 누가 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음식은 본인이 도울 거고 아니면 사서 하면 된다 하시며 옆에서 시어머니도 본인은 설거지 하나도 안 힘들다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집에서 지내는 2번의 제사에 안 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사를 다시 큰 시아버지께 넘기셨어요. 평소 시아버지는 공자, 맹자, 어쩌고 저쩌고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으세요. 근데 항상 앞뒤가 안 맞으세요. 그냥 본인이 정한 사상만 맞다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원래라는 말을 쓰면 호통을 치시며 원래라는 건 누가 만든 거냐며 본인이 정한 것만 맞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사도 본인이 가고 싶을 때만 참석하시고 참석 못할 때는 시집에서 따로 또 혼자서 지내세요. 그리고 시친척들은 돌아가신 날 전날 제사를 지내는 게 맞다고. 예를 들면 25일 날 지내는데 시아버지 혼자만 돌아가신 날 전날 제사 지내는 건 누가 정한 거냐고. 본인 혼자 26일 날 제사를 지내세요.
그냥 앞뒤 없이 본인이 하시는 말씀만 맞다 하시는 분입니다. 10번째, 다시 큰 시아버지 댁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하고 제사에 저희를 데리고 가십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회사 반차 쓰게 하고 끌고 가십니다. 저희만 서울에 살고 나머지 친척들 6남 1여에 그 자식의 그 자식까지 다 시골 한 동네에 사십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저한테 우리 친정처럼 가부장적인 집은 처음 봤다면서 남편 친가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같이 주방에서 음식하고 다 같이 설거지하고 화목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걸 믿은 제가 바보죠. 시 큰아버지 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어른들과 술 한잔하고 놀며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혼나고, 저는 처음 방문한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에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집 제사는 처음이라 어버버 도와드리고 제사가 끝나고 밥 먹고 설거지 타임이 왔습니다. 서열상 제일 낮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제서야 보니 원래 설거지는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시어머니가 깁스를 하고 오셨네요. 제삿날 깁스하고 오는 며느리 TV에서만 봤지 그게 우리 시어머니일 줄이야. 다행히 사촌 시누이 한 명이 저를 도와준다고 나서줘서 둘이서 제사 설거지 약 30명이 먹은 설거지를 다 했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 집에 처음 갔는데 그 집 주인인 사촌 시누이가 저를 도와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뒤에서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른들이 한 소리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 큰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하는 걸 2번 끌려가서 똑같이 한 트럭 설거지를 2번 했어요. 그 이후 남편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줘서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도 엄청 주저리 길게 됐네요. 참고로 결혼 극초반에 남편과 진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혼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처음에 남편은 지금 조금 달린 댓글처럼 저 등신 맞아요. 해맑지 않아요. 아는데 참고 있어요. 나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내가 할 말 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대성통곡 하십니다. 남편이랑 싸워도 이 자식은 지네 집 가서 제 편 한 번 안 들어주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바뀌겠다, 잘하겠다, 이번만 참아달라고 해서 아직 피 터지게 싸우면서 참는 중입니다. 소심한 칼날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의 최선은 시댁과 최대한 안 마주치려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제 주변에 하소연에 맞자 결론은 참고 살아라 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복수, 한방 날릴 조언 부탁드려요. 2번째 추가, 제가 많은 분들의 속을 터지게 했네요. 혹시 아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남편한테 댓글 좀 보여줄까 싶어서 욕은 자제하고 시댁을 최대한 존칭 쓰고 남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썼더니 제가 너무 착하게 포장된 것 같네요. 착한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등신은 맞아요. 남편은 이거 보면 또 저한테 착한 척했다고 하겠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쓴 건 몰라서가 아니고 현재 저는 반 미친 상태라서 그럽니다. 친정에서나 남편한테는 개난리 부리는데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 제가 웃고만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순발력 있게 받아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성격이에요. 진짜 저도 이 성격 싫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총알 장전하고 할 말 다 생각해서 가면 시부모님이 응? 뭐가? 우린 널 사랑한단다. 이런 표정으로 제가 아무 말도 못 꺼내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요. 대신 집에 와서 남편을 쥐잡듯 잡습니다. 시댁 가기 전 후로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시댁에서 기분 나빴던 거 생각나는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들들 볶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진짜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 엄마, 지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제가 드라마에서 나쁜 시댁을 하도 많이 봐서 제가 불쌍한 척하며 오해하는 미친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댁 갔다 올 때마다 조목조목 남편한테 설명해주며 걔 쌍욕을 하며 걔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 지도 지네 부모 욕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같이 화내고 싸워요. 그래도 저는 지지 않고 그냥 남편한테 계속 개난리를 피우면 결국 남편이 빌어요. 그게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반복이 되고 요즘 며느라기 드라마를 열심히 같이 봤더니 이제 남편도 지네 부모가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알아도 모른 척 합니다. 제가 시댁에만 가면 아무 말 못하니까 남편한테 대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평생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 인상 써본 적이 없다며 본인은 절대 못한대요. 지금 남편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달라고 이제 앞으로 시부모님이 저한테 또 그러면 진짜 한마디 하겠대요. 그러면서 다음엔 꼭 할게 이러기만 해요. 저도 못하고 남편도 못할 거 뻔하니 시댁을 최대한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사이다는 없습니다. 그냥 남편 들들 볶으면서 시댁 안 보고 살아야죠. 결혼하고 1년 동안 새댁 노릇한다고 싫어도 좋은 척 나름 열심히 시댁 행사 몇 번 참여했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그지 같은 대접 받고 이젠 안 갑니다. 명절 전 주말 딱 저녁만, 시부모님 생신 전 주말 저녁만 그렇게 1년에 4번만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처음엔 서운해 하더니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난리쳤더니 남편도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너무 잘하는 편이고 은연중 남편도 처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남편은 지도 처가이 잘하니까 시댁 가는 날만 제발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성격이 참다 한 번에 폭발해서 다시는 안 보고 사는 성격이라 남편이 시댁 갈 때마다 제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시댁만 가면 등신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려요.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이고 시부모님은 50대 중반입니다. 주위 시부모님 나이치고는 젊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시부모님한테 약점 잡힌 건 없고요. 시부모님이 왜 저럴까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좋고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남편보다 제가 더 많고요. 현재는 둘 다 또래보다 많이 버는 편이고 돈 관리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시댁보다 친정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편입니다. 저희는 도움 안 받아도 될 정도이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시부모님의 자격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결혼 전부터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했고 저희 엄마랑 남편이랑 결혼 전부터 친합니다.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상견례 날 저희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댁엔 자주 가지도 않으면서 친정엔 자주 가는 것 같고 친정 부모님과 자주 식사하는 것 같은데 서운하다고요. 무뚝뚝한 아들이 며느리한테 잡혀서 처가에 잘하는 꼴이 보기 싫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거지같이 대하는지는 본인들만 아시겠죠. 근데 본인들은 세상 착한 시부모님이고 저는 시댁의 소홀한 며느리인 줄 아신답니다. 처음엔 남편이랑 잘 지내고자 착한 며느리인 척 잘하려고 애썼는데 그런 취급 당하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스스로 한심스러워 이제는 그냥 쌩까고 삽니다. 지금 마음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받은 4천만 원 돌려드리고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신혼 집값이 많이 오른 걸 아셔서 4천만 원 받고도 만족 못하실 테니 이자까지 쳐서 줄 생각입니다. 근데 남편이 시부모님이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돈 아깝게 뭐하러 주냐고 말립니다.
속마음은 제가 그걸 주면 다시는 안 보고 살 걸 알기 때문에 말리는 거겠지요. 시부모님만 안 보고 살면 저희 부부 싸울 일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남편도 시댁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 등신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남편만 시댁 보내고 저는 쌩 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에피소드가 많지만 많은 분들에게 또 고구마를 드릴 순 없으니 참을게요. 사이다 못 드려서 죄송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이 대부분 비혼주의예요. 그런 저에게 딱 한 명,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여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잘 맞긴 하지만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운 좋게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하여서 그런지 공통점이 생겨 더더욱 교류가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빡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공유하고 의지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저의 고민은 작년에 제가 제 친구에게 소개팅을 해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고민 없이 저희 회사 직장 동료를 제 친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이 부분이 화근이 된 건지 남자분의 사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몰랐지만 남자분이 키도 훤칠하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는 편이었고 외모도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둘이 만나고 서로 느낌이 좋았는지 초스피드로 연인이 되고 제 친구가 너무 행복해해서 옆에서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습니다. 둘 다 결혼 적령기라 그런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양쪽의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인 직장 상사는 30대 중반에 은행 재직 5년 차고 본인이 보유한 결혼자금 800만 원, 결혼 시 부모님의 지원이 없습니다. 자차 있고 1남 1녀 중 장남입니다. 여동생이 있으나 결혼했고요.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70대이시고 노후 대비가 안 된 상태고요. 여자인 제 친구는 30대 초반에 공기업 재직 7년 차고 본인이 보유한 결혼자금 1억 5천과 결혼 시 부모님의 지원 1억 가능합니다. 자차는 없고 1남 1녀 중 장녀입니다. 남동생이 있고 취준생입니다. 아버지의 직장 생활 중 어머니가 퇴직하셨고 아버지 60대 초반, 어머니 50대 후반이고 노후 대비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과하게 속물인 건지 기본적으로 비혼주의라서 그런 건지 제가 제 친구였다면 절대 결혼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것 또한 친구의 선택이니 남녀 사이 속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자 쪽에서 폭탄 선언을 하면서 헬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이혼하셨고 아버지랑은 연락을 안 한 지 꽤 되었고 지금 어머니랑 둘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 상태랍니다. 처음 사귀는 몇 달간 제 친구는 전혀 몰랐답니다. 밤에 전화하면 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뭐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네요.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가지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고 그게 1억 2천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돈과 이 남자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 2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2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구한 상태이고요. 남자분이 현재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본인이 모은 2천은 그냥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드리는 돈이고 결혼자금으로 다시 빼올 생각은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 쪽 여동생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가 있는데 현재 그 남자분 전셋집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달 25만 원씩 어머니께 드린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자 쪽에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답니다. 제 친구는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고요. 그래서 타협한 것이 그럼 위아랫집에 거주하거나 옆집에 거주하자고 했답니다. 제 친구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살면서 2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근교로 같이 놀러 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고 했고요. 이에 대해 제 친구는 2주에 한 번씩 식사, 한 달에 한 번 근교로 모시고 나가는 규칙을 정하는 건 너무 빡빡하다고. 어머니 사정이 있으니 최대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도 노력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생활비 관련해서는 지금 여동생 아이를 어머니께서 케어해 주시는데 매달 25만 원 드린다고 했으니 그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대신 어머니 생활비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여동생이랑 상의해서 반반 부담 가능한 선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제 친구를 윤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를테면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 여동생 지금 애 낳고 경력 단절되어서 당장 돈도 없다. 너 너무 이기적이다 등등. 제 친구는 여기서부터 멘붕이 잠깐 왔다고 합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지켜본 제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마음 안 쓰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친구예요. 지방에 계속 거주하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서 살았고 항상 알바하면서 용돈 벌어 쓰려고 노력했고 등록금 다 지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서 취업하고 나서 매달 50만 원씩 부모님께 보냈대요. 현재 제 친구 아버지는 지방에서 자그마한 공장에 근무하시고요. 월 25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고 제 친구 어머니는 작년에 퇴직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매달 보내는 저 돈도 결혼 전까지만 자기가 보내겠다고 부모님이랑 약속이 된 거라고 하고요. 제 친구도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취업하면서 부모님께 어느 정도 재정적인 보탬이 되고 있으니 남자의 마음이 이해는 간다고 합니다. 남자는 어머니가 평생 희생한 그 삶을 지켜봐왔으니 저 부분에서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 비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풀 대출을 받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답니다. 본인 현금 800만 원이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갚고 나면 그래도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전세든 매매든 집을 구하는 비용에는 대출을 쓸 수 있는데 결혼식, 예물 예단, 신혼여행, 혼수 이 비용 모두를 대출받아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최소 1년 정도는 돈을 모아서 1,500만 원 정도 마련해서 결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자기도 추가로 계속 모으고 있겠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 네가 모아놓은 1억 5천 있지 않냐? 이걸로 우선 결혼하자. 지금 대출을 받아서 1년 뒤에 1,500만 원을 갚으나 1년 동안 1,500만 원을 모은 후에 결혼하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대출도 능력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우리가 직장이 비교적 탄탄한 편이라 대출이 잘 나오는 건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대출은 이자까지 합산해서 갚아야 하는 빚인데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이 돈을 열심히 모은 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할 때 집 구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모은 거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 너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구나. 반대로 자기는 너한테 빚이 몇 천이 있었어도 너랑 결혼했을 거라면서 이뤄낸 줄 몰랐다면서 시간을 가지자고 했답니다. 저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 친구는 이 사실을 저에게 울면서 털어놓았고 제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사과했는데 정말 친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 친구는 매일 연락 없는 저 사람이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조상신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저렇게 매일 울고불고 그리워하면서도 절대 먼저 연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처한 저 현실은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본인에게 요구할 때 그 말투나 표정, 그런 걸 계속 감당할 자신은 없다고 합니다. 이 결혼 준비에 있어서 그것 말고도 주옥 같은 에피들이 더 많은데 그걸 다 쓰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도 이런 글은 쓰는 게 처음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급을 해야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혼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저 남자분 입장에서 너무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만약 저라면 제가 원래 비혼주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1차적으로 저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고 생활비를 다 내어드리고 싶다면 아예 결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도 너무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났다고 또 상상을 해본다면 저렇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걸 생각하고 상대에게 차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너에게 감당이 될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매일 이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그 결혼은 아니라고 말해주고는 있긴 한데 제가 진정한 운명을 방해하고 있는 건가? 진짜 이 둘이 운명인데 괜히 내가 옆에서 나의 생각을 주입하며 회방을 놓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정도 남편이 흔한가요? 외모는 준수한 편에 웃는 상이고 동안 훈남 소리 많이 듣습니다. 키 182에서 183 정도이고 부친이 물려주신 제조업 사업체 운영 중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 없고요. 와이프에게 한 달 생활비 350 주고 차도 사줬습니다. 생활비를 주지만 대부분 지출은 남편 카드로 합니다. 쇼핑, 외식 등 대부분 남편 카드를 사용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사실상 생활비는 와이프 개인 용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돈 어디에 쓰는지 일절 상관 안 합니다. 성격이 밝고 가정적이고 아이들 잘 돌봅니다. 아기일 때도 목욕, 기저귀 잘 갈아주고 지금도 저녁 때 양치, 세수 다 시켜줍니다. 눈에 지저분한 거 보이면 본인이 먼저 치우고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통도 비웁니다. 본인한테 돈 잘 안 쓰지만 와이프랑 애들한테는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부 같은 것도 잘하고요. 아침밥은 원래 안 먹는 사람이라 방학 때 애들 늦게 일어나고 하는 날엔 그냥 가족들 푹 자라고 조용히 일어나서 혼자 출근합니다. 물론 처가이도 잘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나서서 사드리자고 합니다. 장모님이랑도 사이 좋고 장난도 잘 칩니다. 나중에 같이 살자고 말할 정도로요. 부모님 노후 대비 다 되어 계시고 재산도 많습니다. 현재도 사업으로 수입이 많으신 편이고요. 거주 중인 집은 어머니 명의의 대출 없고 브랜드 아파트 50평입니다. 결혼 10년 됐는데 와이프랑 사이 좋고 집돌이입니다. 와이프 여행 잘 보내주고 아이들은 본인이 돌보고 용돈 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합니다. 음식은 할 줄 모릅니다. 밥 짓기, 라면 끓이기 정도만 가능합니다. 욱하는 성질이 많은데 가족한테는 안 그럽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애들이 있는 데에서도 막말을 합니다. 와이프가 지적하면 참긴 하는데 운전 막 하는 사람을 보면 성질을 냅니다. 누가 시비를 붙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하면 욱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걸어가면서 담배 피다 꽁초 튕겨서 조카한테 맞게 하거나 환경 미화원한테 쓰레기 버리면서 치우라고 한 사람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 말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와이프는 무교였는데 결혼 후 일요일에는 같이 교회 갑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안 간지 1년쯤 되었고요. 주말에 애들하고 놀러가기 귀찮아합니다. 주말에 낮잠 자는 게 낙이지만 그래도 가긴 갑니다.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는 건 좋아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여행 다닙니다. 윗글의 남편 얘기는 저의 형부고,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엄청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은 언니 교회 가는 거랑 결혼할 때 교회식으로 한 걸로 아직까지 트집을 잡아서 글을 써봐요. 말만 하면 근데 너네 형부 교회 다니잖아 하고, 특히 유독 어릴 때부터 언니랑도 알고 지낸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쓴 형부의 단점들은 친구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냥 언니가 말했던 것과 제가 10년간 느낀 단점인데, 아무튼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전 형부가 진짜 괜찮은 남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작 우리 언니는 형부랑 결혼한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지만 저도 형부 같은 남자만 되어도 결혼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 엄마도 친구, 사위들 다 봐도 우리 사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고, 오빠마저 우리 매형 같은 사람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기혼자들 통틀어 봐도 언니가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조카들한테 슬쩍 물어봐도 엄마 아빠 맨날 뽀뽀해요. 아빠가 맨날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는 엄마가 제일 좋대요. 이러고 결혼하고 10년간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대요. 언니랑 형부 보면 친구처럼 장난치면서 항상 웃고 지내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매일 전화통화하면서 점심 맛있게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참 좋아 보이고, 제가 생각하는 딱 이상적인 결혼상인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너네 언니는 잘 지내? 물어봐서 제가 언니 엄청 잘 지내지. 형부가 워낙 잘하잖아. 이러면은 또 그럼 뭐해? 교회 다니잖아. 난 진짜 싫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남편들 다 그 정도는 해. 이런 식으로 비꼽니다.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 저희 언니한테 얻어먹은 것도 많고, 나름 언니랑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런 식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작 자기는 맨날 남편 시댁 한탄하면서, 한 번은 저도 참다가 터져서 그만하라고 했더니 야, 너도 너네 형부 교회 다녀서 싫다 그래놓고 왜 그러냐고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 제 입을 꿰매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 집이 저 어릴 때 아빠 사업이 망한 후 형편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알바하고 아빠 투병으로 더 힘들어져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형부가 언니랑 꼭 결혼하겠다고 해서 거의 빈손으로 결혼했어요. 이건 결혼 후에 언니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건데, 아빠 편찮아지시고 수술하시게 됐을 때 형부가 돈도 빌려주고 언니랑 형부 연애 중에 아빠 돌아가셨는데, 형부가 3일 동안 와서 같이 계속 있어줬고요. 사돈 어르신들 기독교이시지만 아빠 귀일 때 꼬박꼬박 언니 통해서 고기며 과일 같은 것, 제사비도 보태주시고 그래요. 저랑 오빠는 둘 다 직장 다니지만 아직도 생일 때 형부한테 용돈 받고, 수시로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보내주세요. 친구 말처럼 저도 처음엔 교회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형부가 기독교라는 것과 교회식으로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맞고, 저보고 교회 가라면 싫을 것 같긴 한데, 저희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일절 없고 지금은 형부 같은 남편감 찾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사자인 언니는 교회 가는 거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점심 먹고 오니 편하다 해요.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안 가서 좋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외에 따로 교회 사람들이랑 모임을 하거나 교류가 전혀 없어서 불편한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형부부터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 사람들이랑 얽히는 걸 싫어한대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종교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나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한다 등등 언니랑 형부 자꾸 후려치는데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요즘 그런 남편 흔하다는데
정말 저희 형부 같은 남편이 흔한가요? 사이다 같이 대받아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얘기 자꾸 해서 해당 종교분들께 죄송해요. 종교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글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추가. 나쁜 댓글도 없는데 읽으면서 쿵쾅쿵쾅 터질 것 같네요. 댓글 수백 개씩 달리는 글 쓰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읽으시는 건지 제가 소심한 편이라 더 떨리네요. 댓글에 저를 혼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변을 좀 하자면 제가 친구한테 이런저런 언니 자랑한 건 맞아요. 우선은 형부가 기독교라는 것과 교회식 결혼한 걸로 불만이 있었고 그걸 친구들한테 토로한 걸 계기로 가끔씩 흉거리가 되었는데 결혼 후에 형부가 너무 좋고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언니가 행복하게 사니 친구들한테 변호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친구가 형부 기독교라고 흉보는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언니 얘기를 물을 때마다 최대한 형부의 장점을 어필하려고 애썼고 자랑도 많이 했어요. 생일 때 용돈 주시면 형부가 생일이라고 용돈 주셨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고 먼저 나서서 뜬금없이 미주알 고주알 형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친구가 언니 얘기 물어보면 해볼래 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형부 얘기를 친구들한테 다 얘기한 거냐 하신 분도 계신데 저걸 막 한 번에 싹 자랑한 건 아니고 언니가 결혼한 세월만큼 저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으니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알겠죠. 까먹은 것도 있을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하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니 너무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에 친구랑 영 끊고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부턴 그냥 친구가 언니 안부를 물어봐도 응 하고 말게요. 길게 얘기 안 하고 웃으면서 넘기겠습니다. 글 올려서 저는 여러분께 혼났지만 형부가 정말 좋으신 분이란 걸 확인받게 되어서 그건 좋네요. 앞으로 저희 유니콘 형부께 더 잘하고 조카들도 잘 봐주려고요. 언니한테도 형부가 유니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려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이 답답해서 조언 좀 얻고자 올립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두세 살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님이 저의 양육권을 가져가셨어요. 친아버지는 약 30년쯤 여의도에서 돈을 꽤나 버셨지만 도박과 유흥 같은 나쁜 길로 빠지셨더랬죠. 어머니가 유치장도 빼오고 불륜도 잡고 하면서 아주 질려서 양육비나 위자료도 일체 안 받고 이혼하셨습니다. 돈보다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한시라도 빨리 잘라내고 싶으셨다네요. 그렇게 저는 강원도의 외가댁에서 자랐고 어머님은 서울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내주기 바쁘셨어요. 2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사는 엄마를 만났고 엄마는 왜 이혼했어?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아빠는 짬뽕을 좋아해서 싸워서 이혼했어. 하고 대답하시던 엄마에게 그럼 엄마가 양보하지. 하고 어린 마음에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 가정 자녀는 인격이 형성됨과 동시에 눈치를 배우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 어머님은 지금의 양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셨고 저는 8살 때 성분이 변경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밑으로 남동생 둘이 생기며 5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를 만나 부모님 슬하에서 지낸 20년간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충분한 사랑받고 컸습니다. 저는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었으니 아픈 만큼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았고 개명하기 전에 성을 점차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8살 때 재혼하셨기에 이혼과 재혼 그 사이에 제 유년기를 기억하지만 남동생 둘은 제가 친누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굳이 들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혼 가정, 어머니의 재혼, 그게 그리 흔한 일도 아니지만
그리 특이한 일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부모나 자식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아버지는 어머니 재혼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기에 남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40대쯤 되었을 때 흥신소의 행적을 문의는 해볼까 하는 단순 호기심 정도만 들었었어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문 앞에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수취인이 친아버지의 산속인 계명전 이름이더군요. 보자마자 돌아가셨구나 짐작했습니다. 친아버지의 만행을 어머니에게 간혹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기에 길에서 객사했거나 빚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픈 감정이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하다못해 싱숭생숭도 들지 않으니 그냥 감정이 무였습니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친딸이 애도할 마음조차 안 들다니 고인에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부채면 얼마일까? 3천, 5천? 재혼을 안 했나?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 했나? 그 이후로 나 말고 다른 자식은 없었나? 우체국에서 등기받아서 막상 서류가 두꺼운 걸 보니 집에 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퇴근 때문에 낮에는 집을 비워서 우체국으로 받으러 갔거든요. 저도 행정일을 해서 알지만 유산 중 재산이 있어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확인해보니 역시나 대부에서 채무자가 저에게 넘어온 서류더라고요. 짐작했던 것이고 부채야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니 마음 편하게 금액 확인했어요. 마음 좀 잡고 열어보니 2000년도에 한미은행에서 빌린 200만 원이더라고요. 중간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에 피고인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상속인 저로 피고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 200만 원 때문에 대부업체가 이렇게 저한테 친아버지의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사람이 어찌 그리 못났는지 아비 노릇 한 번을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게 어딨어. 몇 천도 아니고 200만 원을 20년 동안 못 갚아서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가는 게 어딨어. 미안하면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먼저 가서 나한테 빚 갚으라고 오는 게 어딨냐고. 돈도 너무 소액이라 알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울었습니다. 미운 건지 안쓰러운 건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얼굴도 가물가물한 아비가 20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비가 멀리도 아니고 서울 경기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더라고요. 서로 지나쳐도 못 알아봤을 그분은 그렇게 먼저 가셨더라고요. 사실 고마움을 가지기에 너무 엄마만 고생한 기억이 나서 애도하는 마음조차 쉽게 안 듭니다. 엄마는 저에게 심란하다, 미안하다 하시는데 엄마, 난 추억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미안해. 엄마 없었으면 나 지금 고아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 준비 중인데 남자친구랑 이혼하고 20년 뒤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딸에게 듣는다 생각해보니 너무 복잡하더군요. 그게 딱 엄마의 감정일 텐데요. 그깟 200만 원 갚아버리는 게 이분을 가는 길 편하게 해드리는 걸까 싶었지만 앞으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또 연락 올지 몰라 상속 포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내일 당장 친아버지의 재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말소자 초본 등 발급 진행할 것입니다. 그 서류를 보는 것조차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행적을 본다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처음이네요. 지금 당장 어떤 감정이 드는지조차 스스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같던 친아버지의 소식, 저는 눈매가 친아버지와 많이 닮은 편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거울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감정 정리는 차츰 해야겠지만 53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친아버지의 삶은 어땠을지 버겁기도 알고 싶기도 한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듯해요. 저녁에 서류를 보고 계속 넋이 나가 있다가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하니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일말에 남겨진 애도이겠죠. 추가.
그저께 밤에 글을 올리고 어제는 일하며 틈틈이 달린 댓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적인 조언도 마음을 위로해주시는 따뜻한 말도 전부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언과 같이 상속 포기 말고 한정 승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어제 아버지의 서류를 떼보았습니다. 2018년 11월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길에서 객사하신 게 아니라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생을 마감하신 날까지 옆에 아무도 없었는지 신고해준 사람이 입원한 병원 동장이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돌아가신 듯하고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형제자매 전부 해외에 있을 거라네요. 안심 상속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려 했지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조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돈 주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감정을 깊게 파고들지 마라 위로해 주시긴 합니다만 어제까지는 생각을 쉽게 떨칠 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살아오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언젠간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던데 감사합니다. 저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직장도 공부도 연애도 취미생활도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전에는 일가 친척들 중 어린아이가 저 혼자라서 그런 제가 혹시 부모님의 이혼으로 삐뚤어질까봐 모든 어른들이 저만 보고 지냈습니다. 사춘기 시절 어느 모든 딸들과 같이 대못으로 엄마 가슴을 그었고 또 어른이 되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어려운 시절을 탓만하기보다는 각자 인생의 굴곡이 겹치고 겹쳤을 때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준 어른들에게 존경심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